어떤 용건으로 오셨습니까? 상대방의 차가운 목소리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제 손자를 방문하러 왔어요. 그는 정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신가요? 그런 건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정말 보안팀장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전 예약 없이 관계 증명 서류도 없이는 방문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넘게 걸렸는데 이대로 돌아가라는 말인가요? 정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서러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전화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장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가웠습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사전에 연락하시고 증명 서류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정호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갔던 자신이 이제는 손자를 만나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호는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검은색 양복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복을 입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했습니다. 아마도 5년 전 아내의 장례식이었을 겁니다. 아직 맞을까? 정호는 옷을 몸에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83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아직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주름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카락은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걸치고 오래된 넥타이를 매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오랜만에 손자 지훈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골 마을의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정호가 은퇴 후 10년째 살고 있는 이곳은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평화로움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이가 얼마나 놀랄까? 정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 지훈은 6개월 전 영국계 글로벌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온 가족이 축하해 주었고 정호는 누구보다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작은 거실 탁자 위에는 지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호는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따스한 기운이 번져나갔습니다. 벌써 3개월이나 연락이 없네. 정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통화 간격이 길어졌고 이제는 간혹 문자 메시지만 오는 정도였습니다. 정호는 이해했습니다. 젊은이가 바쁘고 새로운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며 정호는 문득 6.25 전쟁 당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8살의 나이에 유엔군 통역병으로 참전했던 그 시절,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했던 덕분에 영국군 부대에 배치되어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나날들. 그때는 너무 어려서 두려움도 몰랐습니다. 그땐 다들 나를 필요로 했는데 정호는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전쟁 중에 기록했던 암호화된 메모들. 북한군의 암호문을 해독해 영국군을 위기에서 구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가족에게조차 제대로 들려준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 정호는 일기장을 도로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광은 이제 먼지 쌓인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손자와의 관계였습니다. 거실 시계가 9시를 가리켰습니다. 정호는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역까지 가야 했습니다. 서울까지는 3시간이 걸릴 테니 점심쯤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정호는 다시 한번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통화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네. 정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직접 찾아가면 반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훈이 늘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으니까요. 버스는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고 정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하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타는 기차에 약간의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짐이 무거워 보이는데요.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은 이 정도 짐 하나쯤은 들 수 있어요. 젊은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조심히 서가세요. 정호는 그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세상은 따뜻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차 안으로 들어서며 정호는 지정된 좌석을 찾아갔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놓으려 했지만 생각보다 높아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는 고마움을 표했고 남성은 능숙하게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울로 가세요? 남성이 물었습니다. 네. 손자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손자분이 기다리고 있겠네요. 정호는 미소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우는 정호가 방문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깜짝 방문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훈을 만날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놀라겠지? 아니면 당황할까?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지훈이 반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할지, 혹시 민폐가 되는 건 아닐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호는 포켓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훈이 알려준 회사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 숲속에 있을 그 회사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간 것이 3년 전이었으니 도시는 또 얼마나 변해 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괜찮아. 택시 기사님께 주소만 보여드리면 되겠지. 정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두렵기도 했지만 손자를 만날 생각에 설렘이 더 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호는 지훈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지훈을 데리고 낚시를 갔던 일, 중학생 때 수학 문제를 함께 풀어주던 밤들, 대학 입시를 앞두고 격려해 주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따뜻하게
가슴을 채웠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어린 시절 지훈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귀여운 아이의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가슴 뭉클한 고백이었습니다. 기차는 계속해서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정호의 마음은 이미 지훈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 있었습니다. 모든 걱정과 불안을 뒤로하고 오직 손자를 만날 기쁨만을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지훈아, 할아버지가 간다. 정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정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서울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더 높은 빌딩들, 더 많은 사람들, 더 빠른 걸음걸이,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했네. 정호는 중얼거리며 천천히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 승강장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줄 끝에 섰습니다. 기다림은 길었지만 마음은 이미 지훈이 있는 곳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택시에 오른 정호는 수첩에서 주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강남 쪽 글로벌 빌딩이네요. 알겠습니다. 택시 기사의 목소리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순간 정호의 가슴이 설렘으로 뛰었습니다. 곧 지훈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다 왔습니다. 택시 기사의 목소리에 정호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거대한 유리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 외벽이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주변 풍경을 모두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일하는구나. 정호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지훈이 일하는 곳이 이렇게 웅장한 곳일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자부심과 동시에 작은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이런 곳에 불쑥 찾아간다는 게 갑자기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린 정호는 잠시 건물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40층은 좋게 넘을 것 같은 높이에 정호의 목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건물 입구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정호를 맞이했습니다. 로비는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정중앙에는 회사 로고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한순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낡은 양복과 오래된 구두를 신은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성 직원이 밝은 미소로 물었습니다. 저 박지훈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정호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약하신 방문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왔습니다. 제가 그 아이 할아버지입니다. 여성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에 경계심이 깃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전 예약 없이는 방문이 어렵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요. 혹시 박지훈님께 미리 연락은 하셨나요? 정호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깜짝 방문으로 생각했거든요. 여성 직원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보안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호는 어색하게 서서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그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양복 차림의 노인이 이곳에서는 눈에 띄는 존재였던 모양입니다. 정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안팀장 이상훈입니다. 어떤 용건으로 오셨습니까?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박지훈이 제 손자입니다. 깜짝 방문하러 왔어요. 상훈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은 소리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정호는 서둘러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상훈은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한 후 다시 정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박지훈 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신가요?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 말입니다.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준비해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건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정말 그 아이 할아버지입니다. 전화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상훈은 손을 들어 정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엄격한 보안 규정이 있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 관계 증명 서류도 없이는 방문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정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미리 지훈에게 연락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럼 전화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상훈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현재 중요한 회의 중이신 것으로 압니다. 방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넘게 걸렸는데 이대로 돌아가라는 말인가요? 가슴 속에서 서러움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정말 그의 할아버지라니까요. 잠깐만 만나게 해주세요. 정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상훈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가웠습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사전에 연락하시고 증명서류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정호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갔던 자신이 이제는 손자를 만나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기다려도 될까요? 회의가 끝날 때까지만요. 상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에 앉아 계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로의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상훈은 등을 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호는 한숨을 내쉬며 로비의 소파로 향했습니다. 딱딱한 가죽 소파에 앉으니 허리가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정호는 자신의 낡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미 1시간이 지났지만 지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은 그를 힐끔힐끔 쳐다보았고 그럴 때마다 정호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상훈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박지훈 씨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응답이 없네요. 회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지훈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니 생각만 해도 서글펐습니다.
그럼 메시지라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짧게 적어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적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다음에 시간 날 때 전화해 주렴. 할아버지가 메모를 상훈에게 건네며 정호는 힘없이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상훈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는 꼭 사전에 약속을 잡고 오시길 바랍니다. 정호는 천천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지만 마음은 한없이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건물 밖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지만 결국 유리벽 앞에서 막혀버렸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과 현대적인 시스템은 그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보고 싶구나. 정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기차는 이미 놓쳤고 다음 기차는 2시간 후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긴 정호의 눈에 갑자기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나오는 상훈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고는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정호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상훈은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다 담배를 입에 문 채로 천천히 정호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직 안 가셨군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기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상훈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오셨나요? 시골에서요.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상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하다가 그만두는 듯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비벼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사 규정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당신 잘못이 아니죠. 그저 일을 하시는 거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훈은 시계를 보더니 다시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메시지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호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훈은 더 이상 말없이 건물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호는 다시 한번 높은 유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안에 있는 지훈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바쁜 회의 중에 할아버지의 방문은 생각지도 못하겠지요. 정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역으로 돌아가는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이곳에 붙들어 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지훈아. 그 말을 남기고 정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남의 유리성벽은 오늘 그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꼭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필요한 서류도 모두 준비해서 오리라 다짐했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길가로 향하는 정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이 들어 구부정해진 어깨가 서울의 화창한 날씨 속에서 외롭게 보였습니다. 서울역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정호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유리 빌딩에서 느꼈던 좌절감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의 목소리에 정호는 문득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정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기차는 2시간 후였으니까요. 혹시 근처에 조용한 공원이 있을까요? 택시 기사는 룸미러로 정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용산공원이 가까운데 그쪽으로 모실까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든 좋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생각할 공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공원에 도착한 정호는 한적한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그를 감쌌습니다. 주변에는 연인들과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정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지훈이와 함께였다면. 정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그를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필요한 사람이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자 65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50년 여름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18살의 정호는 영국군 제1여단에 배속된 통역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어에 소질이 있었던 덕분에 유엔군과 함께 일할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통역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타고난 언어 감각과 총명함은 곧 더 중요한 임무로 이어졌습니다. 그날은 특히 긴장감이 감돌던 날이었습니다. 북한군의 대규모 공세가 예상된다는 정보가 들어왔고 영국군 부대는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박, 이리 와보게. 제임스 대위가 정호를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모두 그를 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청만 부르는 서양식 호칭이었지만 정호는 그것조차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 좀 봐주게. 우리 정찰대가 적진에서 가져온 문서인데 뭐라고 쓰여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북한군의 작전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한글이 아니라 암호화된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대위님, 얼마나? 최소 2시간은 필요합니다. 제임스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2시간 줄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성이야. 이 정보에 우리 부대의 안전이 달려 있으니까. 정호는 텐트 한쪽에 자리를 잡고 문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일반 한글과 숫자, 특수 기호가 섞여 있었고 여기에 러시아식 암호 체계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었죠. 1시간이 지나고 정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암호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30분이 지나자 대략적인 내용이 파악되었습니다. 정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위님, 급합니다. 정호가 텐트를 뛰쳐나가 제임스 대위를 찾았습니다. 대위는 다른 장교들과 지도를 보며 작전 회의 중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 함정입니다. 북한군이 거짓 정보를 흘렸어요. 실제 공격은 내일 새벽이 아니라 오늘 밤입니다. 그것도 세 방향에서 동시에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호에게 쏠렸습니다. 확실한가? 네. 암호를 완전히 해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찰대를 보낼 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렸어요. 진짜 공격은 오늘 밤 11시 세 방향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제임스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박, 자네가 구해준 거야. 이 정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거야. 그날 밤 영국군 부대는 정호가 해독한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예상대로 밤 11시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된 영국군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적의 기습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 이후 정호는 단순한 통역병이 아닌 정보 분석관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영국군 장교들은 그를 마법사라고 불렀습니다. 암호를 푸는 그의 능력은 마치 마법 같았기 때문이었죠. 전쟁이 끝나갈 무렵 제임스 대위는 정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박, 자네 영국으로 가지 않겠나? 우리 정보부에서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해. 교육도 시켜주고 좋은 대우도 해줄게야. 그때 정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거절했습니다.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두 동생, 그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하지만 저는 이곳에 남아야 합니다. 제임스 대위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는 정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게. 우리는 자네를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정호는 그 후로 영국군 친구들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 열심히 일했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전쟁 영웅 시절은 점점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모든 영광과 가능성을 뒤로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어쩌면 전쟁이 남긴 상처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죽음과 고통을 목격한 후 그는 그저 평화로운 일상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던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은 몰랐죠. 어느새 그는 83세 노인이 되었고 한때 그를 필요로 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손자조차 그를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대원들이 나를 영웅이라고 불렀는데 정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낡은 양복을 입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거절당한 할아버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미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페이지에서 정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처드 김, 영국군 정보장교. 리처드는 한국계 영국인으로 제임스 대위 다음으로 정호와 가까웠던 장교였습니다. 전쟁 후에도 몇 년간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받은 것이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40년도 더 된 일일 겁니다. 살아있을까? 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리처드는 정호보다 5살 정도 많았으니 지금 살아있다면 88세쯤 되었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화번호는 분명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국제전화를 걸기 위해
국가 번호부터 천천히 눌렀습니다. 44, 영국의 국가 번호였습니다. 연결이나 될까? 정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리처드가 그를 기억한다면 전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마도 아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번째 벨 소리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노년의 목소리였습니다. 영국식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분명히 한국어였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처드, 김 씨인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이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정호? 자네인가?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리처드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야, 리처드. 정말 자네로군. 어떻게 지냈나? 50년이 넘었잖아. 리처드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잘 지냈어, 리처드. 너는 어때? 나는 여전히 살아있지. 런던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지금은 잠시 서울에 와 있어. 정호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서울이라고? 지금 한국에 있단 말인가? 그래. 내가 고문으로 일하는 회사가 서울에 있거든. 1년에 2번씩 방문하고 있어. 정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연락한 옛 전우가 바로 서울에 있다니 이건 분명 운명이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있나, 리처드? 리처드의 대답을 듣고 정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우연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일하는 회사는 다름 아닌 지훈이 다니는 그 영국계 글로벌 기업이었습니다. 리처드,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물론이지. 어디에 있나? 내가 지금 바로 가겠네.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용산공원 벤치에 앉아 정호는 초조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리처드와의 통화 후 약 30분이 지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년 만에 옛 전우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날 알아볼 수 있을까? 정호는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18살 통역병에서 83세 노인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리처드도 비슷한 심정일 테지요.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그 특유의 걸음걸이. 리처드였습니다. 리처드는 정호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노인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정호, 리처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빠르게 걸음을 옮겨 정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리처드가 먼저 팔을 벌렸습니다. 정호는 주저없이 오랜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두 노병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리처드, 정말 너구나.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처드는 그를 꼭 껴안은 채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맞아. 자네 전혀 변하지 않았군.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 너무 긴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으니까요. 리처드는 여전히 키가 크고 당당했습니다. 흰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과 다름없이 총명했습니다. 영국식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여전히 군인 시절의 위엄을 느끼게 했습니다. 자네 어떻게 지냈나? 가족은? 아내는?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정호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갔어. 아들 내외는 미국에 살고 손자 지훈이만 여기 서울에 있지. 리처드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는 정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도 10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어. 그 후로 외롭게 지내고 있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비슷한 기쁨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들이 함께했던 그 시간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전쟁 끝나고 자네가 영국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후 난 자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항상 궁금했어. 리처드의 목소리에는 오랜 궁금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았어.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은퇴할 때까지 일했지. 특별한 것 없이 살았다고 할까? 자네 같은 인재가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리처드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삶이 더 좋았어. 전쟁은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으니까.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이해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깊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각자의 방식으로 치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자네는 어떻게 여기 서울에서 일하게 된 거지? 정호가 물었습니다. 리처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정보부에서 35년 일했어. 그러다 은퇴 후에 민간 기업 보안 컨설팅을 시작했지. 그 인연으로 지금 그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어. 연 2회 정도 서울에 와서 보안 점검을 하고 가지. 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은 참 작았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갑자기 연락한 이유는 뭔가? 무슨 일이 있었나? 리처드의 질문에 정호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을 만나러 회사에 찾아갔던 일, 보안팀장 이상훈에게 출입을 거부당한 일,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리처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 자네가 우리 부대를 구한 영웅인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정호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리처드. 그건 다 옛날 일이야.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사전에 연락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리처드는 이미 전화기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잠깐만, 한 통화만 하겠네. 리처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는 벤치에 앉아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리처드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고 때로는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자를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후 리처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해결됐어. 지금 당장 회사로 가자. 모든 준비가 됐어. 정호는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무슨 준비? 리처드는 정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지금은 빨리 가야 해. 자네의 손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둘러 택시를 잡았습니다. 정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가지 않았지만 리처드의 확신에 찬 표정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리처드는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회사 대표에게 직접 전화했어.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했지. 6.25 전쟁 중 암호 해독으로 영국군 부대를 구한 영웅이라고.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그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과장된 거야.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야. 리처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과장이 아니야. 자네가 없었다면 우리 부대는 전멸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없었을 테고. 자네는 영웅이야, 정호. 택시가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호는 아까 출입을 거부당했던 그 유리 빌딩을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을까? 리처드는 정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두 사람이 로비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까 정호를 냉대했던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고문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님도 환영합니다. 정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리처드는 씩 웃으며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모든 게 달라진다고. 로비에서는 보안팀장 이상훈이 굳은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호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호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규정만 따르다 보니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리처드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상훈 씨, 괜찮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니까요. 이제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이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출입을 거부당했던 이곳에서 지금은 마치 VIP처럼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정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시시각각 변했지만 이렇게 자신의 상황이 급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리처드, 지훈이는 알고 있을까? 리처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정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0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호의 시선은 즉시 그들 중에서 지훈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그가 있었습니다. 정호의 유일한 손자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을 들어 손자에게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정호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가보게, 친구. 자네의 손자가 기다리고 있어. 정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훈 역시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순간 정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기쁨과 감동, 그리고 오랜 그리움이 한데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리처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기쁘게 웃었습니다. 50년 전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이 이제 서울의 고층 빌딩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넓은 테이블 주위로 회사의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보안팀장 이상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정호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리처드가 자연스럽게 회의실 앞쪽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군인 시절의 위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씨는 제 오랜 친구이자 6.25 전쟁 당시 영국군을 구한 영웅입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이렇게 대놓고 칭찬받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리처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1951년 1월 영국군 제1여단이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던 사건을 그날 우리는 모두 죽을 뻔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리처드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리처드의 눈빛이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듯했습니다. 북한군은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음 날 공격할 것이라 믿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 공격은 그날 밤에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통역병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겨우 18살이었던 박정호 씨는 북한군의 암호화된 문서를 해독했고 그들의 실제 공격 계획을 밝혀냈습니다. 덕분에 우리 부대는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 긴박했던 순간들, 암호를 해독하며 흘렸던 땀방울들, 그리고 성공했을 때의 안도감,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리처드의 목소리가 다시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박정호 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북한군의 암호를 해독해 우리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연합군 부대들도 구했습니다. 그의 언어, 능력과 암호 해독 능력은 전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마법사라고 불렀지요.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우는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훈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지만 점차 놀라움과 존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몇 시간 전에 이런 영웅을 무례하게 대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리처드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영국 정부는 박정호 씨에게 이것을 수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간 후였죠.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메달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용맹 훈장입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정당한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리처드는 천천히 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리처드, 이건.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처드는 미소 지으며 메달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받아주게. 자네는 진정한 영웅이야.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메달을 받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7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이렇게 갑자기 되살아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박정호님,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희 회사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서 영국과 한국의 역사적 유대에 깊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박정호 님과 같은 분이 저희 직원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상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정호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단지 회사 규정을 따랐을 뿐이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어르신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보안팀장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상훈 씨는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한 것뿐이니까요. 오히려 제가 사전에 연락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상훈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이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박정호님은 저희 회사의 명예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좋고 특별 출입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출입을 거부당했던 사람이 오후에는 회사의 명예의 고문이 되다니. 지훈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왜 한 번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정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다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너무 오래되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단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웅이셨군요. 제가 몰랐던 할아버지의 모습이요. 정호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번져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호는 리처드와 함께 퇴사 라운지로 안내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정호는 잠시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참 이상한 인생이구나. 정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리처드는 그의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70년 전에는 내가 너희들을 구했는데 오늘은 내가 나를 구했잖아. 리처드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게 인생이지.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거야. 두 노병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월의 흐름과 삶의 굴곡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박정호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제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 인생은 길어. 앞으로 많은 노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 모두에게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게.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해. 이상훈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 동료들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정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과거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좋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지훈이 할아버지를 안내하는 모습을 보며 리처드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가 마침내 인정받고 존경받는 모습을 보니 기뻤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호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계속할수록 그의 목소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쟁은 끔찍한 것이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의 용기와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함께 싸우고 서로를 지켰습니다. 정호의 이야기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오랜만에 젊은 시절의 빛이 되살아났습니다. 잊혀졌던 영웅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지훈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손자와 함께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그는 마음 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영웅의 귀환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정호는 마침내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새로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손자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아파트에서 정호는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낯선 침대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니 손자의 깔끔한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대학 졸업 사진과 회사 입사 기념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훈은 이미 깨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밝고 경쾌했습니다.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랜만에 정말 편하게 잤구나. 지훈은 테이블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그리고 따뜻한 커피. 정호는 손자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정말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영웅이었다니. 지훈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왜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희 가족 중 아무도 몰랐잖아요. 정호는 커피 잔을 들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글쎄, 전쟁이 끝나고 모든 걸 뒤로하고 싶었던 것 같구나. 너무 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었으니까. 정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눈빛이 멀리 과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할 기회가 점점 없어졌지. 너무 오래된 이야기가 되어버렸으니까. 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정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손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랜 세월의 침묵을 녹여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지우는 정호를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이제는 모두가 정호를 알아보는 듯했습니다. 박정호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존경합니다. 낯선 환대에 정호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팔을 잡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0층 임원실로 안내된 정호는 큰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반짝이고 그 너머로 남산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회사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모든 직원들과 나누고 싶어 해요.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냥 할아버지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젊은 직원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거예요. 회사 대강당으로 안내되었을 때 정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3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모두 정호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리처드가 먼저 단상에 올라 정호를 소개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호의 영웅적 행적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 앞이었습니다. 리처드의 이야기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7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이제 와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들려준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앞줄에 앉아있는 지훈의 응원하는 눈빛을 보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야기를 계속할수록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전쟁은 끔찍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인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국군, 미군, 한국군.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함께 싸우고 서로를 지켰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호는 6.25 전쟁 당시의 경험, 암호 해독의 과정, 그리고 전우들과의 우정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통해 강해진다는 것을요. 정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영웅 이야기를 넘어 인생의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정호님,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왜 그동안 침묵하셨나요?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정받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죠. 저는 그저 평범한 삶, 평화로운 삶을 원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의 대답에 청중들은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자부심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직원들이 정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상훈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호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호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정호는 따뜻한 미소로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실수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이상훈 씨는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상훈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어르신들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과 경험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쁨이 번져나갔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점심시간, 지우는 할아버지를 회사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정호를 초대해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호는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낯설면서도 즐거웠습니다. 박정호님, 고향은 어디신가요? 전쟁 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암호해독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새삼 감동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지훈이 회사 곳곳을 할아버지에게 소개했습니다. 정호는 손자가 일하는 공간을 둘러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지훈이 이렇게 훌륭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제 자리예요. 지훈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중에는 정호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항상 두고 일해왔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고요.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따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정호와 지우는 회사 옥상 정원에 앉아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더 자주 뵈어야겠어요. 제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네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할아버지는 행복하단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회사에서도 할아버지가 언제든 오실 수 있게 특별 출입증을 만들어 드렸고, 저도 월마다 한 번은 꼭 시골에 내려갈게요. 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행복의 빛이 어렸습니다. 고맙구나, 지훈아. 둘 사이에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고 싶어 해요. 6.25 전쟁에 숨겨진 영웅 이야기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는 놀라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책이 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할까? 네, 정말 중요해요. 잊혀져서는 안 될 역사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정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7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눈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옳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좋구나.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지우는 기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정호도 손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호는 지훈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지훈은 주말을 이용해 할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호는 마음 속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고 잊혀진 영웅은 다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손자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호는 지훈의 어깨에 기대에 살짝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여정이 기대되었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내 덕분에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구나. 지훈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세대를 뛰어넘는 따뜻한 정이 흘렀습니다. 과거와 현재, 노인과 청년, 전쟁과 평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이야기가 있고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짧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순히 나이로 인해, 복장으로 인해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한 사람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와 격려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